안녕하십니까. 그제 4,2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4,000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급락하며 10만 원에 턱걸이했고 60만 원을 넘겼던 SK 하이닉스도 58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첫 소식 이한나 기자입니다.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하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각각 4%, 1%대 빠졌습니다. 이 AI 과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달 동안 코스피가 한 3,20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까지 30% 넘게 올랐거든요. 최근 좀 이 상승에 대한 좀 되돌림이 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중 3,860선까지 떨어져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피는 어제보다 2.85% 내린 4,004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루 전 4년여 만에 가장 많은 매물 폭탄을 던졌던 외국인이 또 2조 5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2% 넘게 하락한 90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AI와 관련돼가지고는 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들이 되게 좋아. 하락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박스권? 그와 관련돼가지고 관련 지표들이 좀 잘 나오면 또 반등을 주겠지. 다음 달부터 5년간 단계적 운용에 들어가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증시 향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역시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잘 나가던 국내 증시가 휘청이게 된 데는 미국 증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AI주에 거품이 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간 반도체가 밀어올린 코스피 오름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미국 주택시장 붕괴를 예측해 공매도로 부를 축적했던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거품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팔란티어는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8% 가까이 폭락했고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약 4% 내렸습니다. AMD, 아마존 등 다른 대형 기술주도 AI 거품론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AI 기업들이 호황을 부풀리기 위해 이른바 순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구매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 금융 연극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그간의 투자와 협약이 기술의 고도화, 더 나아가 실적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건전한 순환이냐 아니면 갑자기 버블로 꺼질 거냐가 결국에는 실적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는데 요즘 적자란 말이에요. 기술 수준이 이미 포화가 돼서 그다음 기술 수준까지 올라갈지 말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당장 오는 19일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성적표에 따라 AI 거품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국내외 증시가 요동치는 와중에 달러 원 환율은 크게 뛰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장중 1,450원까지 올랐는데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 철강업계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환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장중 1,450원까지 급등한 달러원 환율이 1,449원 4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지난 4월 9일 1,480원을 넘어선 이후 최고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에 따른 수급적 불균형, 국내외 증시 조정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꺾인 가운데 셧다운 장기화 속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달러원 환율이 1,460원에서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환율 영향을 받는 업체들 상황은 어떤가요? 달러원 환율이 10원 오를 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영업이익은 평균 1에서 1.5% 감소합니다. 원자재와 부품 조달비에 큰 비용이 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매출 4조 원이 넘는 국내 상장 식품기업 3곳 중 2곳은 환율 비상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철강업계도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큽니다. 철광석과 원료탄 등 핵심 원자재를 대부분 호주 등 해외에서 수입해야 해 환율 급등은 구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구매 규모가 큰 포스코 등 대형 제철소가 환율 리스크를 더 짊어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도 높은 규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필사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국방장관까지 포함해 범정부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135만 가구 공급을 담은 97 대책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5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그간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내년 상반기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2021년 하반기 조사에서 상승 전망이 62%를 기록한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계획보다는 조금 딜레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이러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 주택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급한 불은 꺼놓은 만큼 필사적으로 공급에 전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급과 관련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도 참여하는 공급과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군 소유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토부와 LH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주택 공급 확대 관계장관 회의는 이르면 이달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공급을 늘리겠다고는 해도 도심에는 집을 지을 땅이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안 쓰는 군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지수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남영역 바로 앞에 있는 용산 캠프킴 부지입니다. 14,600여 평 규모로 미군이 군수품 공급지로 활용하다 2020년에 부지를 반환했습니다. 용산 캠프킴 부지는 서울에 몇 안 남은 알짜 입지로 꼽힙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곳에 주택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군 부지 활용은 군사시설 보호지역 해제부터 토양오염 정화 작업, 주민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군부지 활용 메시지를 재차 내놓은 건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노원구 태릉군 골프장 부지와 같은 주요 군용지가 부족한 서울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등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군부지는 현재 494만 제곱미터, 1,872필지에 달합니다. 다만 이런 주택 공급 카드가 숫자 놀이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일관성 있는 공급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은 시행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사결정권자가 바뀌다 보니까 무산되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전에 군부지 개발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엇박자도 나온 가운데 국방부도 군부지 공급 활용에 협조할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도 활용 가능한 군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대출 규제에 전세 구하긴 더 힘들어졌고 월세도 치솟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입 임대주택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박연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2,500세대 대단지입니다. 세를 놓겠다며 중개업소에 나온 물건의 대부분은 월세고 전세 매물은 4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따라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는 씨가 말랐습니다. 그렇다고 반전세나 월세 살자니 주거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월 3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가 450건이 넘었고 웬만한 월세는 1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돈을 1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제대로 된 집을 살려면. 학교 학업을 하면서 이 월세나 그거를 직접 내려고 하면은 또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는 한 2달 정도 밀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모두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실제 내부입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생활 가전이 모두 빌트인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5년 내 14만 가구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3만 8천 가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민간이 저희랑 이제 건설하기로 약정을 하고 다 짓고 나면 저희가 매입을 하는 구조라서 도심 내 주택을 다른 사업보다는 빠르게 1, 2년 안에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입주자 분께서는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시세보다 반값에 입주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격한 월세화 현상과 치솟는 주거비 부담 속에 신축 매입 임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오래 끌었던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 인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의 정확한 시점은 아직입니까? 네, 일단 현재까지는 이번 주 안으로 이뤄질 거란 전망 외에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3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이번 주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이후로 크게 달라진 상황 없이 계속 논의 중이라며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양해각서 서명도 팩트시트와 공개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관세율 15%로 인하, 의약품, 목재 등에서의 최혜국 대우 등 무역 관련 사항이 담길 예정이고요. 또 해추진 잠수함 도입 등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담길 전망입니다. 그럼 이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네, 팩트시트 공개와 MOU 서명 이후 우리 입법 활동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미 투자를 위한 MOU가 체결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금 조성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제출 시점과 상관없이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 막판 조율에 나서고도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는 최종 문서로 확인하기 전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분위기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막판까지 조율을 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미 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난 반도체 관세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투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했는데 이 자금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한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를 공식화한 적은 없습니다. 원리금 보장과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된 사업에 투자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실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알래스카 북부의 가스전에서 남부의 액화터미널까지 1,3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하는데 기후가 좋지 않고 건설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관로를 설치를 하면 국내 인력이 가야 되거든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개발에 성공한다 한들 돈을 벌 수 있겠느냐와 관련된 회의론이 있는 거는 맞아요. 미국 내 메이저 회사들도 검토를 하고 나서는 안 하겠다라고 판단한 거고. 반도체 관세 문제도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는 상무장관 발언도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공동 설명 자료에는 포함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입니다.
합의문 확정 발표를 위한 양국 간 막판 조율 작업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협상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올해도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선 소비를 본격적으로 조절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서비스의 이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이름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먼저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 금액을 입력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작성되는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지출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한지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주택자금이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로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하면 올해 세법에 따라 공제와 감면 금액이 자동 계산돼 저축과 절세 계획을 한 번에 세울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전해드렸습니다만 확대된 공제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금액도 10만 원씩 상향돼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도 기존에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특별 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0%까지 세액공제 폭이 넓어지고 기부 한도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내일부터는 공제와 감면 항목별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가 제공되는데요.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나 전화통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에 유의해야 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KT가 오늘부터 전 고객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합니다. 가입자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해킹 후속 대책인데 소비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김한나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KT 대리점. 오늘부터 유심 무료 교체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접수 고객은 많지 않습니다. KT는 초기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만큼 해킹 피해가 집중된 곳에서 교체를 진행하고 점차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SK텔레콤 유심 교체 때 빚어졌던 혼란은 없었습니다. 이용자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 위약금도 당연히 면제를 해준 것도 맞고 그다음에 유심을 교환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다 원하면 모두 당장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KT를 오래 썼는데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저도 통신사를 바꿀 의향이 있을 만큼 좀 아쉽습니다. 정작 소비자들의 관심사인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 위약금 면제를 좀 보류하는 그런 분위기는 기존의 SK 사태에서 학습한 재무적 손실이라든지 자체적으로는 이 사태가 SKT만큼 스케일이 크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심 교체로 그냥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건전성 우려가 커진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가입자들의 입장에선 역시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걱정인데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금융당국이 왜 이런 조치를 한 겁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오늘 롯데손보에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 그리고 자본 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겁니다. 당국은 이 악화된 경영 상태가 쉽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우선 3단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권고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에 롯데손보는 2달 내로 당국의 자산 처분이나 비용 감축과 같은 계획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통과되면 1년간 개선 절차에 들어가고 또다시 실패하면 더 무거운 요구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이에 대해 경영 실적이 우상향 추세인데도 당국이 비계량 평가로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행정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도 나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렵다는 건데 그럼 가입자들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롯데손보는 우선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갑니다. 금융위는 보험 계약자가 차질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고 신규 가입할 수 있는 등 서비스 이용에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근거는 롯데손보 설명대로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데다 개선되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 건 이 비율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사전 예방적 성격이란 겁니다. 지급 여력 비율도 100%를 넘긴 하지만 역시 업계 하위 수준인데다 문제는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은 업계 평균이 100%대인데 롯데손보만 마이너스 12%대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롯데손보 노조는 내일부터 금융당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갑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에 반입된 짝퉁 물품이 60만 정 이상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 피부에 직접 닿는 게 한 25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납과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라부부 키링. 정품과 달리 얼굴 부분이 말랑말랑합니다. 저렴한 소재인 PVC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이 네이버 쇼핑 등을 통해 구매한 라부부 키링 5점 중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내분비계 교란 때문에 생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에 되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들이 접하게 되면은 이제 발육 상태라든지 명품 브랜드를 카피한 짝퉁 목걸이 등 피부에 닿는 액세서리에서는 기준치의 5,527배에 달하는 납과 653배에 이르는 카드뮴도 검출됐습니다. 단순한 표면 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주 성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장신구와 짝퉁 라부부 키링 등 총 250점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약 45%인 112점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 검출을 확인하였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이른바 짝퉁 제품은 총 60만 6,443점. 이 중 95%는 중국에서 들어왔고 베트남과 홍콩, 태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중국 광분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해외 직구 불법 수입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일이나 구직을 하지 않는 인구가 1년 새 7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쉬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도 급증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쉬자는 선택이 청년들 사이에서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됐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취업도 잘 안 되는 게 주변에서 좀 몇몇 보이는 것 같고요. 일을 구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잘 안 되니까 마음의 안정이라도 찾으려고 그냥 아예 쉬는 분들도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000명 늘어났습니다. 이 중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구직도 포기한 쉬었음 인구가 1년 전보다 7만 3천 명 증가한 264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답변도 10%에 가까웠습니다. 경기 부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자영업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0만 3천 명 감소해 조사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감소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8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자영업자가 농림어업에 많은데 농림어업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면 자영업자도 감소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면서 고령층의 생계형 창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는 33만 1,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